HSS가 털렸다. 유심 정보, IMEI라든가 IMSI라든가 이런 유심 정보들이 유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진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SKT에서는 조사 중입니다. 혹은 이제 답변이 없고 묵묵부답이니까 삼성에서는 임직원들 유심 교체하라 이런 기사도 뜨고 사람들이 나도 바꿔야 되는 건가?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유심 교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유심 교체해줄게 대기만 또 하루가 넘고 그냥 일단 급하게 막고 있는 느낌.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트 해커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해킹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노말틱이라고 합니다. 현재 SK텔레콤의 해킹은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이 SKT에서 이번에 유출됐던 내용들을 보면은 유심과 관련된 정보들인 거잖아요. 사실 유심 정보 그 자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통신 역사 이래 유심 정보가 이렇게 대규모로 유출된 거는 전무후무하다 보니까 좀 상징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발생 원인을 SKT에서 조사 중인데 사실 그 결과가 빨리 나와야 이제 사람들이 안심을 할 텐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다 기다리고 있고 그 정보보안 전문가들 또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그냥 온갖 상상만 있는 거죠. 유심 일부 정보 유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기사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게 아마 22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제가 라이브를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제 해킹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데 라이브에서 20일 한 오후 3시인가? 그쯤에 뭔가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걸로 라이브를 바꿔야 되나?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살짝 찾아봤는데 그때 정확히 워딩이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이제 유출된 정황이다. 그래서 저는 유심과 관련된 정보고 일부 정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유심과 관련돼서 뭐 이름, 뭐 전화번호, 혹은 뭐 이제 통신, 뭐 과금제, 그 요금제 있잖아요. 뭐 그런 정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유심 정보 그 자체였다라는 거 보고서는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번 사태에 대한 SK텔레콤의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응이 사실 너무 조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물론 이 해킹 사고가 터진 거에서도 사람들이 그만큼 좀 심각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사람들이 화난 이유는 SK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 대응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유심 관련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라고 이제 슬며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혹시 어디에서 털린 거지? 근데 SKT의 공식 입장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들려오는 소문으로 기사에서는 HSS가 털렸다. 그러면은 유심 정보 뭐 IMEI라든가 뭐 IMSI라든가 이런 유심 정보들이 유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거 진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SKT에서는 조사 중입니다. 혹은 이제 답변이 없고 묵묵부답이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그냥 상상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 와중에 삼성에서는 임직원들 유심 교체하라 라는 이런 기사도 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바꿔야 되는 건가?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SKT에서 또 이제 이것도 좀 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유심 교체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유심을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 오픈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근데 당연히 뭐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뱉어낸 대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대응을 조금 보면은 해킹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 대응 프로세스라든가 매뉴얼들 있잖아요. 해킹 사고가 일어나면 뭐 어떤 내용을 고객들에게 문자로 주고 뭐 이런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뭐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가이드들이 프로세스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살짝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심 교체 그냥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유심 교체해줄게 근데 유심이 있던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뱉어보고 혹은 뭐 유심보호 서비스 해줄게 했는데 대기만 또 하루가 넘고 그러니까 유심보호 서비스 하겠다라고 하면 신청자들이 몰릴 거를 사실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급하게 막고 있는 느낌을 보니까 해킹이 일어났을 때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고 뭐 고려를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이 조금 아쉬웠다,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고객들이 화난 부분들도 사실 그런 점이죠. 네. IMSI, ICCID 인증키가 무엇이며 유출될 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지금 그 유출되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유심 정보예요. 이 유심이라는 건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거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화번호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를 보내고 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유출된 정보들을 이용해서 똑같은 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해커가 그 사람의 번호로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를 보내고 받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과하게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아, 내가 이걸 털리면은 핸드폰 자체가 털리는구나 라고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카메라가 그냥 갑자기 켜지거나 아니면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들이 그냥 갑자기 유출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딱 이제 해커가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를 보내고 받고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래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대전화 인증이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이 휴대전화 인증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아이디랑 비밀번호 없이 그냥 휴대전화 인증으로만 로그인하는 기능들도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우리가 그 휴대전화 인증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휴대전화 인증으로 쌓아왔던 이 보안 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여파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거나 인출 등도 가능해지나요? 사실 인출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있잖아요. 현물 돈은 금융권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 이 금융권은 정보보안법이 굉장히 또 빡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휴대전화 인증만 가지고는 쉽진 않습니다. HSS 서버 경로가 무엇인가요? HSS라고 하면은 통신 인프라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망에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SKT 통신망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정보가 나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의문이 드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악성 코드가 있는 거지? 그리고 SKT는 그걸 지금 조사 중인 거고요. 이제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네. 단순히 유심 교체를 하면 해킹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네,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심복제 공격이라고 해서 심클로닝 공격이거든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심을 똑같이 만들면 그 사람의 번호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건 유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심을 이용하면 통신망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게 IMSI와 KI라는 인증키 값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유출됐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유심 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심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저희가 어떻게 하죠? 비밀번호를 바꿔야겠죠? 근데 이제 그 비밀번호를 못 바꿔요, 유심은. 그러니까 계정을 새로 파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거고, SKT에서는 그만한 유심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싹 다 지금 당장 바꾸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대응으로 유심보호 서비스나 혹은 그 FDS라고 그 SKT가 우리가 이상한 징후들을 미리 포착해가지고 그런 걸 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를 하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조건에서는 안전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제 심을 이용했을 때 통신 네트워크망에 이제 기존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면 해커가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다른 핸드폰에 유심을 끼면 이거를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냐? 핸드폰 기기에는 고유 값이 있어요. 그게 IMEI라는 값이거든요. 그 IMEI 값을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유심을 이용해서 통신망 네트워크에 들어올 때마다 그걸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해커가 똑같은 심을 만들어서 딱 핸드폰에 꽂았을 때 이 IMEI 값이 다르니까 너는 해커구나, 막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막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가정인 거죠. 만약에 IMEI 값이 유출이 되었다면 해커가 그 IMEI 값을 조작한 기기를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심클로닝 공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는 공격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잖아. 맞아요. 공격 가능성이 엄청 낮아요. 심클로닝 공격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건 맞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대형 통신사에서 HSS 그 통신 핵심 인프라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가능성도 낮거든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일단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염두해 두고 있어야 된다. 가장 SKT가 했어야 되는 대응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유심 포맷, 유심 교체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나 FDS로 우리가 막고 있겠습니다. 혹여나 2차 피해가 나면 우리가 100%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기다려 주시고 순차적으로 교체나 포맷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올바른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통신사도 해킹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SKT만 공격을 당했을 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라는 거고 아마 LGU 플러스나 KT도 똑같이 아마 지금 이 시기에 혹시나 이제 본인들도 당했는지 아마 자체적으로 검수하고 있을 거고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네. 해커님은 어느 통신사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KT 사용합니다. 사실 뭐 KT가 제가 뭐 보안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쓰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쓰고 있었던 거고 요새 많은 분들이 SKT 이번 사건으로 다른 데 가야겠다 막 하면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SKT 이용자가 많은 이유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에는 LGU 플러스에서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많이 나갔고 2024년도에는 KT에서 해킹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KT 못 믿었다 이래서 지금 아마 SKT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SKT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나가시면 저희는 어차피 선택지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네. 알뜰폰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것까지는 아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알뜰폰이 다른 통신사가 아니라 알뜰폰이 크게 SKT, KT 그리고 LGU 플러스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를 같이 쓰는 겁니다. SK텔레콤 이용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SKT 이용자분들이 이제 많이 불안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불안하지 마세요. 뭐 그거 호들갑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용자 당사자인 거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까지 불안하지는 뭐 제가 보장은 못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SKT가 유심 보호 서비스랑 FDS 뭐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 믿고 유심 교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고 이제 유심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은 뭐 통신사를 이동해도 그것도 방법인 거고 본인이 불안하다면 네. 다크웹이 왜 위험하고 접속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것도 또 오해긴 한데 다크웹이라고 해서 이게 앞에 다크라고 붙었잖아요. 이 다크가 나쁜 의미로 지금 보이는데 원래 다크웹을 우리가 정의로 하자면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 뭐 크롬이라든가 이런 사파리라든가 이런 브라우저로 접속하지 못하는 곳을 우리가 다크웹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그런 곳이 어디냐? 대표적인 게 토르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르 네트워크는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거든요. 다크웹의 대표적인 토르 네트워크를 이용하자면 이 토르가 1990년대에 아마 미국 해군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인터넷 보안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도청을 하거나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자. 그래서 시작한 게 그 토르 프로젝트인데 그게 2000년 초반에 이제 대중들한테 그냥 쭉 공개를 한 거죠. 왜냐면 우리만 쓰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쓰면은 오히려 더 티가 나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거기에 우리가 섞여 있어야 더 편하니까. 그래서 공개가 됐는데 이 토르 네트워크의 특징이 뭐냐면 토르가 오니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보면 양파예요. 데이터를 보낼 때 양파처럼 보냅니다. 진짜로. 그래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보낼 때 경로를 먼저 설정을 해요. 이 토르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작하면 크게 이제 A 지점, B 지점, C 지점을 경유해서 목적지에 가라. 이걸 설정한 다음에 A 지점, B 지점, C 지점만 해독할 수 있는 암호화 키를 먼저 딱 받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암호화를 3겹을 합니다.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암호화를 1번, 2번, 3번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A로 보내면 처음 겉대기를 A만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게 해요. 그럼 얘가 A를 해독해요. 그러면 나는 B로 보내면 되겠네. B로 보냅니다. B만 해독할 수 있는 걸로 또 한꺼풀 벗깁니다. 그리고 보내. C도 한꺼풀 벗기고 목적지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누가 이 데이터를 봐도 세 겹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고, 게다가 목적지도 찾을 수가 없죠. IP 주소도 사실 A, B, C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적도 힘들고 중간에 뭐 도청도 힘들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토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토르 네트워크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다크웹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크웹의 가장 장점이 추적이 힘들다, 익명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익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뭐 정치나 아니면 뭐 언론 이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이고요. 그리고 범죄자들. 근데 이제 비중이 범죄자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자극적인 것들을 쉽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다크가 돼버린 겁니다. 브랜딩 자체가 다크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르 네트워크 개발하신 분이 조금 억울하죠. 이제 나는 안전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졸지에 다크웹의 아버지가 돼버린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크웹이 원래는 범죄자들의 소굴이 아니었다, 그런 데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다크웹을 들어가면 위험하냐 라고 이제 처음 질문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해요. 다크웹 사이트도 그냥 똑같은 사이트들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혐오스러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가 조금 기괴하고 뭐 이런 소문이 나 있을 뿐이지 그냥 똑같은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다크웹에 있는 범죄 사이트는 추적이 안 되나요? 추적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이 추적이 힘들다는 걸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르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느려요. 제가 아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암호화를 하고 그걸 세 군데를 보내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또 해독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이걸 왔다 갔다 하려면 한국인 성격에는 이용 못합니다. 그거 진짜로. 뭐 동영상 유튜브 이런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그만큼 익명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크웹 서비스들도 추적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추적을 하려면은 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죠. 네. KS 한국 고용정보에서 일어난 유출 사건은 어떤 상황인가요? KS 고용정보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뭐 임직원들의 정보들이, 인사 관련된 파일들이 유출이 된 거죠. 그리고 다크웹에서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던 겁니다. 그것까지 이제 밝혀진 거죠. 근데 이게 SKT 사건이 크게 터져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해킹 사건들에 대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정말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늘 있었던 일이어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에 반응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4년도에 혹시 대학생들 23만 건, 18만 건 개인정보 유출된 거는 기억나시나요? 모르시죠? 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해킹 사건 사고들을 지금 한 2, 3년 동안 계속 라이브나 영상으로도 다뤄왔었는데 늘 있었던 일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SKT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해킹 사건에도 사람들이 이거 진짜 큰일 난 거다, 다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평소 같았으면은 제가 아마 유튜브 주제로 다루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다크웹에서는 그런 일들이 조금 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들을 거래하고 이런 사고팔고 이런 것들이 빈번해요. 고객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어디에 활용하는지는 또 다른데,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이라는 거에도 활용을 합니다. 이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디랑 만약에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다크웹에서 누가 샀어요. 그럼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다른 데도 들어가 보는 겁니다. 구글도 들어가 보고, 네이버도 들어가 보고, 페이스북도 들어가 보고, 인스타도 들어가 보고, 그러면 대부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똑같은 세트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피싱 공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뭐 이런 전화를 하면 진짜 이름만 알아도 누구누구시죠? 하면은 맞는데요? 이거 어떻게 알지? 뭔가 바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름과 주소까지 알아. 그러면 더 신뢰도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피싱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싱 공격도 있고, 광고 업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개인정보 이 DB를 원하시는 곳들이 많습니다. 문자 날리거나 그래서 뭐 광고 하시는 분들, 그런 곳에서 이런 DB를 원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정식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런 연락도 받았거든요. 무슨 업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객 DB가 굉장히 중요한 업체였나 봐요.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데에서는 이 고객 정보, 이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뭐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를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또 뿌릴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다크웹에서는 어떤 물건까지 거래되고 있나요?
신분증이랑 뭐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뭐 비일비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긴 한데, 다크웹이 이제 익명인 거잖아요. 저는 완전 익명은 저는 파멸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해킹 사건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익명과 관련된 뭐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그 끝은 좋지 않더라고요. 어디에서 시작을 하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얼굴을 딱 공개하고 이제 서로 만나고 예의를 차리고 이런 이유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이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익명은 나에 대한 신분이 없고 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예의를 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익명이 좋다, 뭐 이제 편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점차 이제 본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익명의 끝판왕이 다크웹인 것이고,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혹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도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아동 포르노라든가 뭐 불법 무기, 뭐 마약이라든가 혹은 총기 혹은 인신매매까지 혹은 청부살인 이런 것도 다크웹은 이제 나는 추적이 안 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